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모두 편안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중국과 홍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중국에게 홍콩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곳이죠. 이 자본 조달 부분에서 숨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 중에 홍콩을 경유한 비중이 주식의 경우 75%, 채권은 60%나 됩니다. 홍콩은 미국이나 북미의 선진국에도 중요한 나라인데요. 약 1,300여 개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금융 부분은 더하죠. 대여급 IB들이 대부분 홍콩에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게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4위 수출 대상국이면서 1위의 무역 흑자국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과의 무역을 통해서 301억 3,3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요. 홍콩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주요 딜러들이 영업 중이고 또 우리에게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홍콩 수출액 319억 달러 가운데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보안법이 만약 전인대를 통과한다면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심지어 시진핑을 호명할 때 대통령이란 표현을 싹 빼고 총석이라는 호칭을 붙였는데요. 이건 중국이 자유진영이 아닌 공산당이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대놓고 이 공산당과 유인할 수 있는 계약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서 1차 무역 협의도 깰 수 있다는 태세였죠. 정말 기세가 등등한 두 명의 스트롱맨이 엄청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관련 담화에 집중을 했었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시사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했었어요. 그날 이후 중국과 홍콩 증시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들이 대부분 상승으로 전환되었으니까요. 자, 그런 말이죠. 과연 홍콩 문제가 다 끝난 걸까요? 최근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홍콩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홍콩이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가 박탈될 것이다. 앞으로 박탈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방향이 떨어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요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 트럼프의 압박이 그다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혹시나 말입니다.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중국이 결국 홍콩 보안법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최소 3차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보통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달에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3차례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전인대 공작 보고서를 보면 보안법 입법 추진에 오히려 속도를 내겠다고 명시가 돼 있고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고체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이후에 홍콩 기본법 삽입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포기할 생각이 아예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홍콩 관련 담화에서 즉각적인 조치는 없었고 어쨌든 6월 이후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정말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어떤 치명적인 악재가 한두 달 미루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오르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이 재료에 비해서 먼저 움직이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고민의 결과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일단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지지리도 못 살던 시절에 미국은 우리가 만든 정말 조악한 수준의 포니 승용차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럼 미국은요, 그 팔리지도 않는 차를 왜 샀을까요? 찍어낸 달러로 차를 원한다면 독일차 같은 좀 더 좋은, 얼마든지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말이죠. 한국전쟁 때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너무 궁핍하게 살아서 불쌍해서
아닙니다. 적어도 국제 정세에서는 이유 없는 지원은 없습니다. 모든 게 주고받는 거래만 존재할 뿐이죠. 미국이 정말 팔리지도 않는 포니를 사준 이유는 달러 시장을 구축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미국에게 포니를 주고 달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석유도 사고 석탄도 사고 철강석도 살 수 있었죠. 우리의 손에 의해서 달러는 더 많은 곳에서 유통될 수 있었단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제 수요를 위해서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서 축적하고 모든 국제 결제에 달러를 쓰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포니를 구매한 것은 분명 미국에게도 유리한 행동이었단 말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이득이 컸어요. 미국이 우리의 물건을 계속 사주었어요. 사주는 동안 우리의 기술을 서서히 축적시킬 수 있었고 오늘날의 GV80과 같은 명차를 만들 수 있는 대단한 기술력도 갖추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로운 윈윈의 거래였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세상을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아주 큰 세 개의 단일 시장이 있어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로존이죠. 미국의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우리는 그 대가로 달러를 받습니다. 유로존에는요, 유로화를 받죠. 그런데 중국은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기축통화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과의 공생 계약 때문에 그래요. 이 중국의 산출량이 아무리 높아지고 자체 소비시장 여력이 커져서 6조 달러에 달한다. 그래서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간재를 수입해서 소비재를 만들어 미국이나 선진국에 납품하는 역할을 맡아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세상은 일반적으로 바이어스 마켓 성향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인구수는 많았지만 왕성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공급자로서의 색채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결제 수요로서 위안화는 적합치 않았다는 얘기죠. 2019년 기준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28%를 담당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고 명실공히 글로벌 최대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결제 통화로서 달러를 주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달러의 세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이런 관계만 계속 유지될 수 있었어도 아마 무역전쟁이나 혹은 홍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축통화로서의 불멸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중국을 왜 미국이 미워하겠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었죠. 실제로 중국 덕분에 작년 기준 국제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3%나 되었어요. 또한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환 보유고의 60%가 달러화로 구성되게 하는데 중국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 딱 감고. 만약에 중국이 오늘 이후로 달러 세상에서 이탈한다라고 선언을 한다면요. 지금은 중국의 공산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달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대신 유로화나 혹은 위안화로만 받겠다라고 선언한다면요. 세계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훅 떨어집니다. 기축통화로서의 무게중심도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조만간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볼품이 없었던 중국의 소비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주된 목적이 저렴한 인건비가 아니에요. 소비시장을 노리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실제로 암참의 조사에 따르면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중국의 공장을 짓고 싶다는 기업은 점점 줄어서 이제는 13%까지 떨어진 반면 무려 70%의 기업은 중국의 드넓은 내수 시장을 겨냥해서 공장 설립을 원한다라고 답변을 했었으니까요. 이 막강한 크기의 소비 시장은 권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카타르 LNG선 발주만 해도 그래요. LNG 선박은 우리의 기술력이 압도적입니다.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 시장에서 발주를 거의 그래서 LNG 선만큼은 독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카타르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LNG를 고정적으로 사주겠다라는 제안 말이죠. 이처럼 내수 시장에 대한 보장을 얹어주니까 카타르의 초도 물량은 전량 우리를 배제하고 중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를 좀 덜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카타르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된 가스를 수십 년 동안 아주 고르게 소비해 주겠다는 개런티가 얹혀 있으니 중국의 도크를 먼저 꽉 채우고 난 뒤에 우리 몫은 그 뒤에나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막강한 크기의 소비 시장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도 가능한 것이었죠. 수년 전부터 중국의 소비 시장이 막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은 잔뜩 거만해지기 시작을 했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기술을 내놓아라 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기술 회사들은 6조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을 가진 중국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수많은 기술들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기 시작했죠. 이 글로벌 세트 메이커들의 기술 이전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공산품의 부가가치는 더욱더 빠르게 증가했고 이제는 미국을 넘보기 시작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 열리면서 미국의 고민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중국의 소비 시장은 6조 달러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목전까지 다가왔다는 얘기인데 중국은 아직 후진국입니다. 선진국화되면서 미국의 소비 시장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 이제는 시간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죠. 이런 상태에서 언제든 중국이 미국을 배신하고 자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구한다면 미국의 달러와는 기축통화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이 발톱을 드러나면서 서두르지만 않았다면 나의 죽음 이후 100년 동안은 미국에 대항하지 말라던 덩샤오핑의 유언대로 미국의 패권을 중국이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물론 미국에게는 홍콩을 틀어막고 달러를 순식간에 이탈시켜서 얼마든지 중국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겨우 지금 43%에 불과한 국제 결제 통화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비중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쟁자 유로화에게 기축통화권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서서히 거대 소비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지난 2019년도 무역전쟁에서는 기술 이전의 금지 혹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드러났던 것이고 가장 최근에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번영 네트워크, 즉 EPN을 구축해서 중국이 높은 기술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화웨이에서 최근에 만든 P30에는 구글 플레이가 탑재되지 못하죠. 선진국에서는 구글 플레이 없으면 안 돼요. 일반화된 앱인데 이걸 쓸 수 없다면 화웨이는 더 이상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휴대폰을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송환법을 만들어서 기술 수준이 높은 IT 기업들을 대규모로 리쇼어링을 통해서 자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던 것도 결국은 더 이상 중국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죠. 물론 미국 혼자만으로는 어려워요. 이 기술력을 가진 우방들의 동참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최근 대만의 TSMC 같은 회사였습니다. 사실 TSMC는요,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했을 때도 굴하지 않고 화웨이에 계속 칩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최근 미국의 반복적인 구애가 지속되면서 마음을 좀 바꿔먹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합작 공장을 짓고 대신 화웨이에는 물량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 외 북유럽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 일변도의 밴더 체제를 인도나 베트남 등을 통한 다중 밴더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락다운 됐을 때 선진국에서는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자동차 회사도 다 쉬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보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어떤 명목상의 이유가 되겠지만 실제로는요, 선진국의 기술이 중국 시장에 접목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서 중국 소비 시장의 거대화를 막고 싶었던 것이 실질적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연대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화요일 새벽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죠. 이 기존의 G7을 G11이나 혹은 G12 체제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참여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새로운 판을 짜겠다면서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묵시적 압박이었죠. 이 트럼프의 고압적인 권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죠. 뭐 일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고요. 그동안 뭐 재임만 하는 트럼프에 살짝 삐져 있던 영국도 마찬가지죠. 사실 영국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유가 뭐 브렉시트, EU 탈퇴 이후 유럽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이 뭐 예전처럼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단일 시장을 차선으로 선택해 두지 않으면 뭐 자칫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할 생각이다, 참견하지 말라 라고 트럼프에게 당당하게 맞서왔던 그들이 최근에는 생각을 바꿔서 2023년까지는 화웨이를 완전히 제거할 의향이다라고 했었으니까요. 괜히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자라고 했다가 중국으로부터 수출 불허에 된소리를 맞은 호주도 즉각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중국은 몰락할 것이고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다 줄여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게 중국은 치명적인 경쟁자이자 협력자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이라면 중국의 성장판이 닫히고 현재의 그 덩치만을 유지하면서 달러 왕국을 도와 공생을 모색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 중국의 산출량 동결을 위해서 미국은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앞으로도 최대한 어떤 핑계를 대서든 틀어막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미국이 먼저 나서서 1차 무역 협상의 틀을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고 달러를 받아야 그 달러를 쓸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폰이 팔고 달러 받아온 것처럼요. 또한 달러 자산이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로 축적하고 있어야 함부로 달러를 배신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오늘부터 달러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로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달러도 모두 다 포기해야만 하거든요. 결국 무역 협상이 유지되는 것이 양측에 모두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중국의 지도부도 허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거대한 내수 시장이 곧 엄청난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도 시정잡배 가랑이 사이를 기어나간 한신 대장군을 생각하며 실익을 도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에게 대항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벌면서 범접할 수 없는 내수 시장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인대에서도 그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는데요. 이를테면 39,000개소의 재개발 계획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작년 기준 2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중국에 대한 시장은 아주 전략을 간단하게 짤 수 있어요. 오로지 수출 비중만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밴더로서의 역할이 컸던 종목이라면 당연히 매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수주나 인프라 관련주처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종목이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콩은 어찌 될까요? 요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대홍콩 제재안 3가지 중의 핵심은 홍콩에 대한 우대 조치의 폐지입니다. 홍콩이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홍콩 정책법에 따른 우대 조치였는데요. 그것이 폐지된다면 가장 먼저 흔들릴 것은 역시 외환 폐그제가 될 겁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집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폐그제로 인해서 환율 변동성 위험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커지면 제일 먼저 금융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다행히도 지금까지의 증시 반응을 보면 홍콩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은 레토릭에 그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발언 이후로 외환 보유고 4,400억 달러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CDS의 움직임도 아주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황 변화에도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을 그런 위력을 갖춘 곳이 있기 때문에 자본 이탈 등의 징후, 특히 외환 보유고 동향은 수시로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